안녕하세요. 저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주부이며 작은 애견 전문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지긋지긋한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벗어났고 자그마치 9년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 때문에 혹은 시모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며 마음고생하다 보니 내 신세가 처량하기보다는 후련하고 홀가분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그 집구석에서 나오면서 크게 한 방 먹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원래 남 앞에서 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지만 제가 겪은 일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막연하게 꿈꿔오던 저의 40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인생이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뭔지, 남남으로 살던 사람이 만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긴 세월을 함께 했지만 어느 한쪽이 힘들 때 내 편이 아닌 배우자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사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남은 제 삶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보면 다른 건 다 하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뭐든 내가 살아있어야 의미 있는 거라는 거 아마 저처럼 아파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몸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지금으로부터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연년생이라 저는 늘 아이들 육아로 버거웠죠. 결혼 초반에는 그래도 남편이 도와주기도 하고 부부 사이가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얽히고 나서부터 싸우는 일이 잦았어요. 특히 남편이 친정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 유독 더 많이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돈을 벌지 않았어요. 오직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생활을 해야 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는 달이면 늘 아이들 앞에서 다투곤 했습니다. 당신 이번 달에는 생활비 줄 수 있는 거지. 나도 지난달에 비상금 있는 거 다 써서 이번 달에 당신이 돈을 줘야 생활해. 당장 관리비도 그렇고 애들 먹을거리도 사야 하는데 지금 냉장고도 텅텅 비었잖아. 당신은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비어? 나는 집에서 먹는 것도 없구먼. 대체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거야? 나 이번 달에도 여의치가 않아서 생활비 다는 못 줘. 정말 쥐어짜도 50만 원이 다야. 당신은 지금껏 내가 가져다 주는 돈으로 모아놓은 돈이 없어? 매달 먹고 쓰느라 돈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돈이 없다고 퉁퉁거리는 남편 때문에 저도 폭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제발 돈이나 넉넉히 줘보고 그딴 소리를 해. 나 이제 더 이상 우리 엄마한테 힘들다는 소리도 못해. 당신이 가져간 돈도 다 안 갚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리 사람이 뻔뻔해? 제발 그놈의 안 되는 사업은 때려치우고 월급 받는 직장에 다시 취업하란 말이야. 당신 언제까지 나한테만 기대서 살 건데? 그래도 너는 비빌 언덕이 있잖아. 정 힘들면 장모님한테 부탁해서 이번 달만 좀 도와달라고 해. 나도 최대한 빨리 접을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3년 만에 멀쩡히 다니던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좋게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제 발로 걸어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성실하게 다른 직장이라도 알아볼 것이지. 사업을 한답시고 시작한 게 화근이 되어 부부 사이도 악화일로를 치닫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산 적이 없어요. 친정은 남동생이 하나 있고 소위 말하는 부잣집입니다. 여러모로 시댁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두 분 다 노후 준비 확실히 되어 있으시고 자식들 앞으로 결혼할 때 집도 한 채씩 증여해 주셨습니다. 반면 시댁은 형제가 많은 집이었고 남편이 5남매 중 셋째라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결혼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시어머니 생계까지 남편과 형제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매달 용돈도 형제들이 십시일반 모아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시댁에서는 남편이 실직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전혀 도움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잘 사는 친정을 믿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잘 사는 친정에서 야금야금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민망한 지경이 되자 남편은 더 큰 걸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받은 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시작하면서 남편이 집 담보로 대출을 빼달라며 매일 저를 괴롭혀서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다른 집 와이프들은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 서포트 해주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그깟 집 한 채 자기 재산이라고 꽉 틀어지고 유세 떠냐? 내가 몇 억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딱 1억! 딱 1억만 좀 해달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건데. 그 돈 대출해서 쓰면 갚는 건 누가 갚을 건데 당신을 어찌 믿고 내가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겠어.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 아니면 당신이 신용대출 받아서 자금을 마련해야지. 왜 돈벌이도 없는 나더러 자꾸 대출을 받으라는 거야? 이제 사업 시작해서 매출도 없는데 어느 은행에서 눈이 삐었다고 대출을 해주겠어. 제일 받기 편한 게 담보대출이잖아. 내가 매달 이자 꼬박꼬박 내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저는 담보대출을 해주는 순간 그 돈은 영원히 날려먹을 거라는 게 눈에 딱 보였어요. 그래서 절대 안 해주겠다고 버틴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 시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예, 내가 정우한테 얘기 듣자니 네가 그렇게 대출 안 해주려고 고집을 부린다지? 나도 우리 아들 창가 보내면서 해준 거 없으니 뭐라 말할 입장은 못된 건 안다만 너 부부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자기만 좋자고 저러고 사는 줄 알아? 다 애들 먹여 살리려고 개고생하는 거잖아. 근데 깔고 앉아있는 집에서 대출 좀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정 우리 아들이 못 갚을 것 같다 불안하면 나라도 각서든 차용증이든 써주마. 그럼 되는 거니? 어머니, 한두 푼도 아니고 혹시라도 애들 아빠가 돈 안 주면 연체되고 집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 보금자리에 불안한 짓은 못하겠어요. 어머님의 애들 아빠를 말려주셔야지. 이러시면 제가 너무 곤란해요. 그러니까 내가 차용증이든 뭐든 써둔다는 거 아니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라도 갚아주마. 그러니까 네 신랑 앞길 자꾸 막지 말고 이번에는 도와줘. 시달림을 견디지 못했던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친정 부모님께는 비밀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물론 효력이 있건 없건 불안을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해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차용증을 쓰긴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담보를 받지만 남편 사업 자금으로 자금을 쓰기 위한 용도이고 매달 상환 금액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어서요. 그 둘은 나중에 그 서류 한 장에 자기들 발목을 잡을 줄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자 대놓고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목돈을 손에 쥔 남편놈. 저에게 말은 잘하더라고요. 여보, 나만 믿어. 내가 당신 앞에서 괜한 큰소리 치는 것 같아 보여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 내가 돈 벌면 누가 좋겠냐? 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개고생하고 사는 거 아니야. 당신도 이제 나 좀 믿어줘. 어쨌든 큰 결심해줘서 고맙다. 당신 정말 매달 잊지 말고 줘야 해.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나도 그렇고 당신도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어. 그거 알지? 그러나 뭘 하던 시원찮았던 남편놈은 사업도 시원찮았습니다. 몇 번 말아먹고 매번 엉뚱한 사업을 벌이길 몇 번째. 저는 극심한 압박감에 잠도 잘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기가 말한 대로 돈을 잘 갚았습니다. 안 갚으면 같이 살고 있는 집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집 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줬어요. 문제는 대출 이자 내주느라 버거워서 매달 생활비를 소홀히 줬다는 겁니다. 저는 대출 상환일이 돌아오면 남편이 혹시나 못 주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고 여유 자금이 없거나 생활비가 없어서 불안하면
친정 부모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몰래 동생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저 사는 거 보고 참 답답해 했습니다. 특히 동생은 제가 부모님 속상할까봐 말 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거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남편만 믿고 있다가는 계속 경제적으로 불안하니 어쩔 수 없었어요. 잘 되지도 않은 사업하면서 귀가는 왜 매일 늦는지, 애들 육아는 온전히 저의 몫이었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동안 건강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게 살다 보니 당연히 남편과 싸움도 많이 했죠. 남편은 결국 가진 돈을 전부 탕진하고 나서야 모든 걸 접고 월급쟁이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심한 삶을 살았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면 그 원인이 있던 날부터 7년 후에 꼭 암 검사를 해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황당하게도 정확히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암이 걸렸습니다. 모든 암이 그렇듯 초기에는 전조 증상이 없었어요. 저는 30대가 다 가도록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니 소홀하기도 했고요. 소화가 안 되거나 간혹 몸이 안 좋으면 붓거나 하혈하는 일이 있었지만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증상을 느낀 게 힘들어서 살은 빠지는데 자꾸 배가 불러오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뱃살이 찌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친정엄마가 제 배를 보더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너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온 거야? 몸만 봐서는 살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애가 대체 배만 왜 이런다니? 그러게, 나 운동을 좀 해야 할까, 엄마? 많이 먹지도 않는 거 보면 왜 이리 배가 나오는지 몰라?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 배를 쓰다듬더니만 갑자기 얼굴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예, 너 아무래도 내일 당장 엄마랑 병원 가보자. 아무래도 너 입에 뭔가 이상해. 그냥 살만 찐 거면 이렇게 배가 빵빵하고 딱딱할 리가 없어. 배꼽도 봐라. 저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니 이건 그냥 배가 아닌 것 같아. 너 혹시 그동안 어디 아픈 데는 없었어? 걱정스런 얼굴로 저에게 물으시는데 엄마 말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안 그래도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간혹 배가 아픈 일이 있긴 했더라고요. 아이 둘 키우느라 틈나는 시간에 알바까지 하느라 내 몸을 너무 안 돌보고 살았다 싶으면서 문득 큰 병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딱히 많이 아픈 건 아니라서 동네 개인 병원에서 가서 진료를 받어요. 초음파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는 내내 계속 심상치 않은 얼굴로 캡처를 뜨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뭔지는 몰라도 큰일이 났다는 걸요. 일단 소견서 써드릴 테니까 큰 병원 가셔서 진료를 보시죠. 조직 검사를 한 게 아니라서 저도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모양이나 크기가 안 좋아 보이네요. 안 좋다니요?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 암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와 같이 병원에 가신 엄마는 저보다 더 놀란 얼굴이셨습니다. 예, 일단 제 소견으로는 우측 난소의 악성 종괴로 보이네요. 크기도 큰 편이고요. 한 군데가 아니라 전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빨리 정확한 진단 먼저 받는 게 우선이니까 큰 병원으로 전원해서 검사 받아보세요. 엄마와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엄마가 속상해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저 역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좀 유난스레 나오고 소화가 안 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에 의사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저는 2시간 넘는 거리에 서울대학병원으로 예약을 잡고 다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오진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난소암 3기, 그것도 암 크기가 커지면서 복강 내에 복수도 차 있는 상태로 이미 복막 내에 전이까지 있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복강 안쪽으로만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수술은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애들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혹시 엄마인 내가 없으면 어쩌나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믿기 싫었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가족들에게도 빨리 알리고 얼른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듣고 남편은 당연히 놀랐습니다. 아무리 저와 결혼해 지주고 볶고 살았다고 해도 애들 엄마고 자기 와이프인데 당연히 가슴이 철렁했겠죠. 솔직히 말해 암이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에게 화풀이도 많이 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는 제가 암에 걸린 건 왠지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시댁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서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수술하면 낫는 거 아니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제가 생존율을 자세히 설명하니 당혹스러워하며 저를 위로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리저리 제가 걸린 암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면서 많이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난소암이 치료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 그래도 요즘은 수술하고 완치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당신 치료하는 동안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애들도 잘 돌볼 테니까 당신은 당분간 건강만 신경 쓰자. 내가 도와줄게. 다행히 수술도 가능하다며. 당신 수술도 잘 될 거야. 결혼해서 처음으로 들어본 저를 생각하는 듯한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왜 하필 암이 걸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살면서 몸에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술이나 담배에 입에도 안 댔는데 나 정말 억울해. 당신이랑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몹쓸병 걸린 것 같아. 내가 이런 병 걸린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날은 어쩐 일인지 남편도 암 걸린 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대꾸도 없이 저의 원망과 신경질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친정은 저의 암 선고로 인해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시댁에서도 많이 놀라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바람까지 하며 저를 걱정하는 친정과는 달리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참 이래서 시댁이구나 싶었습니다. 너도 너지만 우리 손주들이 불쌍해서 어쩐다니. 혹시 너 잘못되면 엄마 없는 애들 되는 거 아니냐? 둘이 돈을 쾅쾅 벌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 너 치료하느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었을 텐데. 아이고, 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긴 건지 모르겠구나.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너 치료비 버느라 등골이 휠 텐데 힘들어서 어쩐다니. 너 보험은 들어놓은 거야? 제가 위로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손주 걱정, 돈 걱정하는 시모를 오히려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어머니의 말도 그때는 유독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저보다는 아들이나 손주들이 걱정이신가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험 든든하게 들어놨거든요. 어머니한테 도움 달라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요. 어머, 얘 마음 상했니?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입방정을 떨었나 보다. 어쨌든 아비한테 애들 잘 좀 챙겨달라는 말은 들었어.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애들은 내가 챙겨야지 어쩌겠니. 아휴, 며느리 하나 아프니 여러 사람이 고생하게 생기는구나. 아이를 챙겨주겠다는 말에 더는 어머니에게 말대꾸는 안 했습니다만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며느리 걱정은 안 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는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이니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고 잘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보호자였지만 사업 실패하고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휴가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도 수술하기 전 병원 오갈 때는 남편이 같이 다녀줬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꽤나 있다 보니 남편이 병원 갈 때마다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동네에도 큰 병원이 있는데 왜 굳이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다니는 거야?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대체 얼마냐? 그냥 수술은 서울에서 하고 항암은 우리 동네 대형 병원에서 하자. 너 때문에 매번 나까지 회사 연차 낼 수도 없잖아. 병원이 멀어서 힘들다 이거야? 당신이 힘들면 굳이 나랑 같이 갈 필요 없어. 병원 바꿀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이잖아. 괜히 유명한 병원이 있는 줄 알아? 뭐, 당신이 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당신도 힘들까봐 한 말이야. 그래, 알았어. 어쨌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벌 수 있어. 저는 병원이 멀다며 핀잔을 주는 남편의 말이 무척 서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돈이 많이 들어도 무조건 잘하는 병원을 원하시는데 남편은 결국 또 자기만 생각하더라고요. 결국 수술하고 항암을 할 때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친정에서 지내며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수술을 잘 되었지만 항암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몇 약은 저에게 효과가 없어서 다른 약으로 바꾸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져 있는 걸 너무 힘들어했기에 아이들까지 친정에서 같이 지냈어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남편은 저 항암하는 동안 홀가분하게 회사만 오가면서 편하게 지낸 셈입니다. 그래도 항암을 쉬는 중간 체력이 좋을 때는 저도 집에 가곤 했는데요. 남편에게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된 건 남편이 제가 집에 온다는 날에도 청소며 설거지며 잔뜩 쌓아놓은 걸 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몸도 아픈데 집에 와서 할 일이 잔뜩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려 없는 남편에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요. 당신 참 너무한 사람이야. 어쩜 나 항암하고 힘든데 집안을 이렇게 개판으로 해놓고 지낼 수가 있니? 나 온다고 아예 손 하나 까딱 안 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길어지는 저의 암투병으로 자기 생활도 지장을 받는 게 점점 짜증이 났는지 오히려 저에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네가 암 걸린 거 내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유세를 부리냐? 아프면 무조건 내가 우리 집 상전으로 모셔야 하는 거야? 요즘에는 지역 병원이든 서울 병원이든 거기서 거기구만. 너랑 너네 가족들은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나도 애들 건사고 직장 다니느라 바쁜 사람이야. 아무리 아프다지만 애들이고 집안일이고 다 내팽개치고 병원 다니는 건 옳은 일이냐? 내가 아픈 거 보면서 당신은 그런 말이 잘도 입 밖으로 나오는구나. 당신은 여전히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나 아프대서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역시 사람 안 변하네. 꼭 나 빨리 죽기만 바라는 것 같다?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당신이야말로 남편을 딱 그런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아무리 아파도 각자 해야 할 일은 알아서 하자. 그때 남편에게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이혼을 처음 생각한 것도 제가 한창 아플 때 남편 놈의 배려 없는 모습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하지만 더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항암을 모두 마치고 일상으로 겨우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며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항암 잘했다고 들었다만 꽤나 치료가 어렵다며? 그러다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구나. 어찌 치료는 잘 되는 거야? 어떤 암이든 쉬운 암은 없어요. 저도 힘들지만 버티고 있고요. 근데 어머니 할 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주저주저 하는 듯 하더니만 슬쩍 옆에 있던 남편과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너 암 치료하는 거 말이다. 보험료 나왔어도 돈이 많이 들었다며. 그래도 너희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셨다니까 내가 마음이 놓이더구나. 이럴 때 천만다행이지 뭐니. 어느 한 집이라도 잘 사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리 뜸을 들이나 싶었는데요. 이윽고 어머니는 기가 막힌 본론을 얘기하시더군요. 저기 말이다.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오해는 안 했으면 싶구나. 근데 듣자 하니까
네가 걸린 암이 치료하는 게 엄청 어려운 암이라며. 나는 혹만 떼어내면 금방 괜찮아지는 줄 알았지 뭐니. 혹시 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부터 내가 애들 걱정에 잠을 못 자겠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왔다. 너도 너지만 애들이 중한데 만약에 네가 죽고 없어도 애들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애들 앞으로 든든하게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근데 저 멀쩡히 살아있는 지금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나중에 저 죽을 때 가서 고민하셔도 될 거예요, 어머니. 저 어머니 얘기 들으니까 너무 속 시끄럽네요. 그만해 주세요. 아직 본론도 꺼내지도 않았어, 얘. 긴 말 안 하고 얘기하마. 너 친정에서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 말이다. 네 친정아버지 월세 나오는 상가도 있고 다세대 건물도 있다며. 어차피 나중에는 네 목 될 거잖아. 그거 미리 달라고 해서 우리 손주들한테 증여해주면 어떨까 싶어. 그럼 나도 안심이 될 것 같구나.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정 부모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애들 몫으로 주라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제가 죽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말에 기가 막혀 하는 사이 남편도 자기 엄마를 거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혹시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못되기라도 해봐. 그럼 우리 애들은 당신 부모님 재산 상속은 받기 힘들지 않겠어? 장모님이랑 처제가 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엄마 말대로 당신 몫을 미리 챙기는 게 나은 거지. 하지만 저는 두 모자의 속셈이 훤히 보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우리 애들 걱정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재산 미리 받아서 본인들이 챙기고 싶은 건 아니고. 어머니, 제 말이 틀려요? 어머니는 애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올 재산 미리 챙겨놓고 싶은 거 아니세요? 저는 왜 어머니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을까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당황한 듯 했지만 천연덕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그렇게 인간 말종으로 보이니? 아무리 우리가 살가운 사이가 아니래도 내가 우리 손주들 엄마가 잘못되는 걸 바라는 할머니겠어? 다만 늘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냐? 너는 수술하고 항암하면서 애들 걱정을 한 번도 안 한 거니? 나 같으면 말이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 하기 전에 애들 생각해서 알아서 재산 챙겨놓을 것 같구나. 걱정을 해도 제가 하는 거죠. 제가 친정 재산까지 챙겨놓는 걱정 해달라고 했나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럼 내 말대로 안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고집이 아주. 몸이 아파도 너는 달라진 게 없구나.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너 죽고 나면 애들 먹여 살리는 건 우리 아들이야. 우리 말고 누가 네 새끼들 먹여 살리겠어? 다 네 자식 새끼랑 남편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만 생각하지 말고 애들을 생각해라. 내 말대로 하는 게 현명한 거다. 어머니는 저를 윽박지르면서까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자기 재산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처럼 얼굴이 탐욕스러웠어요. 남편도 한통속인 거 보고 저는 이 인간들과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저 이제 막 항암도 끝났고 치료 경과도 좋대요. 어머니는 저 죽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사람 몫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미쳤어요? 누구 좋으라고 재산을 미리 애들 앞으로 해줘요? 혹시 나 없으면 애들 미성년자라 권리 행사는 아빠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바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어림없네요. 어머니나 어머니 아들은 오늘부로 제 인생에서 아웃이거든요. 뭐 아웃? 여보,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 저는 그 상황에서 자기 엄마 편을 드는 남편 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나 모르게 둘이 작당 모의를 했나 본데 미안하지만 나 그렇게 바보 아니야. 미리 우리 친정 부모님 재산 받아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예, 그럼 누가 그런 몹쓸 병에 걸리라든? 너만 건강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엄마가 애들 건사도 못할 정도로 아프니 우리 아들도 고생이잖아. 나는 너 죽고 나서 돈 한 푼 없이 우리 아들 혼자 개고생하며 애들 키우는 걸 절대 못 봐. 결국 시어머니는 자기 입으로 속내를 드러내더군요. 저 오늘부터 어머니랑 애들 아빠 남으로 생각할까 봐요. 아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게요. 아니 생판 모르는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네요. 애들도 제가 데려가서 죽는 날까지 키울 거니까 아들이 그렇게 걱정이면 그냥 새장가 보내세요. 그럼 되겠네요. 뭐 이혼?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 이혼이라니? 너 애 키우는 엄마가 그렇게 쉽게 할 말이야?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래? 그냥 네 목 재산만 가져오라는데 이혼까지 말할 일이냐고. 너 말고 애들 생각하라니까. 저 빨리 죽기 바라는 사람들이랑 제가 가족으로 엮여 있을 이유는 없죠. 저 지금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겨우 힘내서 체력을 회복했건만 남편과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며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얼굴색이 파리해지며 제가 주저앉아 버리니 시모는 어처구니 없게도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아유, 알았어. 뭔 이러다 송정 치우겠구나. 일단 돌아갈 테니 내가 한 말 다시 잘 생각해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 눈치를 보는 남편에게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냐며 징징대고 어머니가 한 말은 안 하면 그만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그 즉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조금 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다들 짐작하시죠? 얼마나 노발대발하셨는지 엄마는 인생 짧다며 그런 집구석에 버티고 살 필요 없다고 이혼하라고 대번에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혼하자고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당장 우리 집에 오고 있다고 말하니까 알아서 짐 대충 꾸려서 나가더라고요. 일이 커지니까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우리 집에 달려온 엄마와 동생 덕에 저는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동생은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당혹스러워하며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게 맞는지 되물었습니다. 아픈 며느리 앞에 두고 어쩜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니? 너 2번 생각할 것도 없어. 그 이상한 집구석 사람들 보고 살 거 없다. 애들도 엄마가 더 잘 키워줄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혼해. 그 집안 사람들이 너를 말려 죽이겠구나. 엄마, 이미 이혼하겠다고 최서방 내쫓았는걸? 그 인간 아마 절대 순순히 도장 안 찍을 거야. 내가 대화 중간부터는 아예 녹음했으니까 이혼 소송 걸어야지.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랑 도저히 가족으로는 못 살지. 저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난소를 드러내고 소장 일부까지 제거하는 대수술과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항암으로 지칠 대로 지쳤지만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으니 이상하게도 삶의 에너지가 샘솟더라고요. 그 후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친정아빠는 남편을 호통쳤고 애들까지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애들이 원하는 건 아빠나 친할머니가 아니라 엄마였습니다. 저는 암투병을 하는 도중에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은 큰 소리 친 게 뭐냐면요. 자기는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폭력을 쓴 적도 없다며 이혼이 부당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점, 부인이 암투병을 하는 동안 제대로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해주지 않았던 점, 마지막으로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요구, 이런 것들은 모두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아직 다 못 갚았다는 것도 인정받아서 위자료를 제외하고 제 앞으로 대출 받아주고 남은 원금 4천만 원도 돌려받았습니다. 남편이 그 돈은 집값이 올랐으니 알아서 충당하라고 했지만 결혼 전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며 남편이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 당시 써줬던 한 장짜리 차용증도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과정을 말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이긴 하나 결론은 제가 위자료 3천만 원도 따로 챙겨받고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는 걸로 하고 양육비도 받는 조건으로요. 그때 남편과 이혼하고 시모에게 쌍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었는데 저도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니 아줌마라고 해야겠네요. 아줌마, 아줌마 그렇게 마음 쓰고 살지 마세요. 언젠가는 크게 벌 받아요. 사람한테 못된 짓 하면 그대로 돌려받게 되어 있는 게 세상 이치라고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이 그런 이치도 모르시나요? 네 성격이 못돼 먹으니 그런 암이나 걸리지. 우리 아들을 이혼남 만들고 애들도 아비 없이 키우는 게 네가 바라는 거였니? 이제 속이 시원해? 끝까지 말 한 번 못되게 하시네요. 어머니는 언제까지 병 한 번 안 걸리고 살 줄 아세요? 두고 보자고요. 어쨌든 이제 남남이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과 정말 안 좋게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애들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히 이혼했다지만 왜 스트레스가 없었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온전한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고 아픈 엄마라서 미안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동생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곱절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혼 후 반년 동안은 남편 쪽에서도 애들 얘기 안 꺼내고 양육비는 꼬박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초부터 한두 달 양육비를 안 넣더니만 계속 양육비를 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에게 연락하는 건 너무 싫었지만 어쩌겠어요. 애들 양육비는 받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받은 전 남편이 양육비 준다는 말은 안 하고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만날 이유 없고 돈이라 붙이라고 했는데도 자기 엄마가 저에게 꼭 할 말이 있다나요? 그러면서 저 암 치료는 어찌하고 있는지 묻길래 항암도 끝났고 현재 암세포는 안 보이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혼하기 전 제가 항암하던 병원과 의사를 묻는 겁니다. 자기 와이프 아플 때 치료한 병원도 기억을 못하는 거 보니 전 남편도 참 무심한 인간이었나 싶었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꼭 할 말이 있다길래 양육비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만날 약속을 잡긴 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남편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미 변호사를 통해 방법도 알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가는데요. 오래간만에 보니 전 시모가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더라고요. 아들 이혼하고 나서 마음고생을 하긴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정말 길게 봐야 하고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걸 전 남편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자기 엄마가 암이라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보자고 해서 놀랐지. 실은 너랑 이혼하고 나서 얼마 후에 우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지 뭐야. 나도 애들 양육비 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머니 병원비랑 생활비 때문에 여력이 없었어. 미안하다. 어머니는 말없이 옆에서 세상 불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가 암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말이 고지고대로 안 믿기더라고요. 뭐? 당신 어머니도 암이라고? 혹시나 양육비 주기 싫어서 뻥치는 거 아니야? 당신 형제가 몇인데 당신 혼자 다 감당하는 것처럼 말한다? 형들이랑 같이 보태도 택도 없어. 무슨 신약이 한 번 투약하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드냐? 한 번 병원 가서 약 맞을 때마다 2,800이 깨지더라.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하겠냐고. 그래서 오늘 너 좀 보자고 한 거야. 혹시 당신 예전에 다니던 병원 말이야. 거기가 치료를 제일 잘하는 병원 맞는 거지? 그런데 문득 예전에 저 아플 때 가까운 병원 놔두고 먼데 다닌다며 핀잔 두던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시어머니 동네에도 큰 병원 있잖아. 거기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먼 서울로 가? 병원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며 제가 전 남편에게 들은 그대로 맞받아 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찔리는 게 있는지 아무 말 못하더군요. 전 시모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예, 너는 그래도 어지간히 회복된 것 같구나. 나는 항암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몰랐어. 너는 친정 덕에 산 거야. 내가 보니까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게 암이라는 병이다. 어머니는 그런 몹쓸 병 안 걸리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결국 암에 걸렸네요. 그래서요. 굳이 아프시다면서 저 찾아와 하실 말씀이 뭔가요? 그랬더니 두 모자는 참 뻔뻔하게도 저에게 도와달라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너는 이혼해도 잘 산다며. 얘기 듣자니 애견샵인지 뭔지 오픈해서 사장 소리도 듣는다는데 너만 잘 살지 말고 네 애들 아빠도 잘 살아야 좋은 거 아니겠어? 정말 염치 없다만 우리 아들 돈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나 항암하는 비용 조금만 보태줘. 이 부탁하려고 어렵게 찾아온 거야. 예적 생각하면 못해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애들 친할머니잖니. 당신이 한 번만 도와줘. 나 이대로 병원비 감당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빚지면 우리 애들 양육비도 못 주는 거야. 우리 어머니 치료비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투잡이라도 해서 갚을게. 제발 거절하지 말고 도와줘. 얼마나 다급하면 이혼한 전처에게 자기 엄마까지 대동에 찾아와 이런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두 모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헛걸음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내가 도와줄 이유도 의무도 없다는 거 잘 알지? 양육비는 법대로 해줘. 힘들다면 유예는 해줄 수 있어.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야. 이제 할 말 없으니 앞으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어머니도 투병 잘하시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해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달린 거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어머니는 민망해하며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쁘게 하려면 저도 더 못되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프다는 사람 속을 긁어봤자 뭐 하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나서 안 된 일이지만 솔직히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그러게 저 아팠을 때 관심 좀 더 써주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할 것이지. 지금 와서 저런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그대로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고 그게 전 남편과 시모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오늘까지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고 있어요. 암은 완치라는 게 없다고 하죠. 아마 저는 평생 이 병을 관리하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듯합니다. 그래도 늘 현재를 소중히 하며 아이들과 행복한 일상을 살아나가려고 해요. 전에 듣기로는 전 시모도 한창 암투병하느라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부 자업자득이고 본인 입으로 화를 자초했으니 그 책임도 본인이 전부 지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